저희 정해진 시간이 돼가지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광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이랑 내일 해가지고 4회차 정도 해가지고 환경법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이랑 강론까지 다 수업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까지 해가지고 아마도 이번 수업만 이제 잘 들으시면은 사실 다른 강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강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이제 작년에는 기본 강의도 찍고 사례 강의라고 해가지고 그 CBT, 요즘 CBT로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CBT 형식으로 해서 네 바닥 분량을 맞춰가지고 배점 이제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 전부 다 하랑 이제 그해 6월, 8월, 10월 이제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해서 드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들으시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 정 안 되시면은 이제 물론 당연히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겠죠. 기본 강의 들으시면은 이제 사례 강의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시간 나시면은 당연히 사례 강의 들으시면 이제 제가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랑 같이 차분히 보니까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작년 한 9월쯤에 있었고요. 9월인가 10월인지 정확히 안 나는데 사례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변호사님 거의 직전에 12월에 최종 정리라고 해가지고 그 요약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환경법 요약 강의를 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 정리 그 안에서 이번 변호사 시험도 거의 다 나왔거든요. 뭐 전부 다 나왔다고 해도 무방하니까 그거 이제 강의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첫 시작이다. 그래서 기본 강의 오늘 4회차 해가지고 최신 판례까지 모두 다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이제 뭐 환경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수업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몇 번 더 이제 한두 번 더 도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공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프린트 하나 제가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 나름 정리한 자료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법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회차 간 약간 차이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160점이잖아요. 160점인데,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총론에서 나옵니다. 80점 정도는 총론에서 나오고, 80점 정도는 강론에서 나온다. 절반, 그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총론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론 문제는. 왜냐면, 이 총론은 나오는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맨날 나오는 부분에서 주구장창 나와요. 주구장창. 그래서 주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거의 명확히 100% 예측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론은 걱정하실 거 없고, 대신 총론이 나오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 써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분야잖아요. 딱 그 범위가 딱 좁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삐끗해도 좀 그 표준 점수가 뒤로 좀 물러날 수 있다. 그래서 총론은 완벽히 암기를 하셔서 현출해 주셔야지만 이제 득점에 유리하다. 만만히 볼 건 아니고, 그 걱정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히 볼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법에서 사실 이제 고득점을 좋아하는 건 강론입니다. 강론에서 조문을 어떻게 타느냐. 국제거래법도 조문 어떻게 타느냐 중요하다고 하는데, 환경법도 어쩔 수 없이 조문을 어떻게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론 보시면은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그 출제 법률 몇 가지 있잖아요. 7가지인가요?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고득점을 만약에 원하신다. 환경법에서 뭐 80점 이상, 85점, 90점 이렇게 받고 싶으시면 100점까지 받고 싶으시면은 시행령까지 보셔야 돼요. 시행령. 환경법 강론의 시행령까지 보셔야 되는데, 제가 교재에다가 중요한 시행령들은 다 실어놨거든요. 다 실어놨으니까 이 교재 한 것만 보셔도, 굳이 뭐 법전 없으셔도, 당연히 시험장에서 법전 보셔야 되는데 학습하실 때는 제가 여기 시행령까지 다 실어놨고 시행규칙까지 실어놨으니까 공부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행규칙까지 따로 공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시행규칙은 법전에도 없고 저희 법전에도 없고 이제 참조 조문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나왔을 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80점 정도, 환경법이 영끌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그래도 한 80점 정도만 단기간에 목표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정도 투자해 주시면은 뭐 환경법으로 해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변호사님 붙는데 해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법 총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민사법이랑 공법에서 이제 기본 이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 다 그대로 출제되는, 심지어 750조가 미친 듯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건 아니고, 그래서 빈출 주제가 10개 내외로 명확히 짜여 있다. 거기 아라비아 수전 2번 환경법 총론의 두 번째 대시 보고 있습니다. 빈출 주제가 10개 내외로 명확히 짜여 있기 때문에 다음 대시 보시면 빈출 주제를 완벽히 암기하셔가지고 그대로 현출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이거 프린트 받으셨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공부 방법 프린트. 자, 그래서 총론은 걱정할 게 없고, 다음으로 이제 강론 보시면, 강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강론이 좀 스트레스 받는데, 강론은 이제 출제 법률이랑 시행령과 관련해가지고, 이 환경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쟁점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재 수단이라든지 구제 수단을 얼마나 장악하느냐를 묻고 있다. 아라비아서 3번 첫 번째 대시. 두 번째 대시 보시면, 근데 이제 환경법 총론보다는 약간 어떤 조문에 출제될지를 명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물론 중요한 조문은 정해져 있고 빈출되는 조문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조문만 나오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조문 말고 다른 조문도 왕왕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예측할 수 없어서 수험생들이 약간 까다로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반복되는 조문은 당연히 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만약에 모르는 조문이 나왔다, 그렇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서 리걸 마인드로 법전 잘 차분히 찾으셔가지고 적고 포석까지 해주시면은 의외로 점수가 매우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환경법 총론 빈출 주제 정해져 있고, 환경법 강론도 출제되는 조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불이타는 이제 조문으로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시행령 조문 봐주셔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이제 복습을 한 번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수업 들으시고 이제 환경법 법전 보실 때 한 번은 이제 그 강론 조문을 차분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강약 조절하실 텐데, 뭐를 위주로 읽으셔야 되느냐? 행정청, 그러니까 관할 행정청이 이 위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조문을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서 읽어주시면은 이제 좋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관할 행정청, 시장이나 뭐 구청장, 군수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위주로 가만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최신 판례 보시면, 환경법이 최신 판례 출제 빈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다고 안 나오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대시 보시면, 아라비아서 4번입니다. 두 번째 대시 보시면, 다른 과목처럼 최신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전면적으로 출제하는 방식은 좀 드물고, 그 리딩 판례, 누가 봐도 중요하다고 하는 판례의 법리를 응용하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거기 제가 예를 들어놨잖아요. 오염 토지의 전전 취득자에 대한 오염 원인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거 누가 봐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민법 교과서에도 다 실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법리가 응용돼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 최신 판례가 별로 안 중요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치셨으면은 1문에서 최신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낸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2문에서도 최신 판례 그대로 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에서도 이제는 최신 판례 가지고 전면적으로 내고 있으니까 경시할 수는 없고, 어쨌든 최신 판례가 나온다. 근데 저희 이 교재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신 판례를 다 실어놨어요. 최근 5개년 정도 해서.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최신 판례가 출제됐는데, 제가 이제 정리한 책에 다 실려 있었던 판례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실어놓은 판례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보겠습니다. 공부 방법. 저희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잖아요. 이 기본 강의 저희 오늘 빠르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한 번은 풀어봐야 돼요. 사례.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사례를 풀어보시는데, 이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최신부터 보세요. 최신부터. 뭐 1회부터 볼 건 아닌 것 같고,
역순으로 봐서 한 5개년 정도? 최신 5개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몇 회 치시는 거죠? 14회입니까? 14회니까 14, 13, 12, 11, 19, 한 이 정도? 최근 5개년 정도 이제 빠르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유 되시면은 다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총론 주제가 있는데, 총론 주제. 늘상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10개 내외의 주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대로예요, 그대로. 완전히, 왜냐면은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완벽히 암기하셔가지고 기계적으로 다 써내야 돼요. 다 써내야지 비교 우위가 있다. 그 다음에 강론 보시면 선택법전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선택법전을 가지고 좀 손에 좀 익어주는 것도, 읽는 것도 중요해요. 환경법전은 좀 손에 익어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법전 가지고 그 교수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조문이라든지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조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꼭 찾아봐야 돼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소설책 읽듯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손에 좀 익어야 되는 이유가 시험 당일날 그 장소에서 법전을 찾아가지고 막 베껴 써줘야 되는데, 요즘 또 CBT구나. 타자를 쳐줘야 되는데, 그 환경법전을 잘 안 보시면 어디 있는지 또 찾기가 힘들어요. 그 바쁜 시간에. 그러니까 꼭 환경법전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왕이면은 시험용 법전 있잖아요. 우리 그 시험장에서 나오는 거. 그거 요즘 뭐 팔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져와서 막 팔던데, 뭐 그게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라도 사셔가지고 잘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령 개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신 법령 개정사항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교재에 그 개정사항도 다 반영을 해놨거든요. 교재에다가. 그러니까 반영하고 제가 볼드체 해놨으니까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강조를 드리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합격이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은 80점 정도를 안정적으로 득점하고 싶으시면은 최소 20시간 정도? 좀 욕심이 있으시면 한 30시간 정도 투자하시면은 뭐 90점 정도는 충분히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부 말씀만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저희가 선택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법 말고도 할 게 지금 여기 다 쌓여 있으신 분들 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지금 주말 귀한 시간 저한테 내주셔서 지금 제가 그래서 책임감이 막중한데, 어쨌든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실 거고,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데 또 가성비는 좋아요. 가성비. 뭐 우리가 이제 민사법에 투자하는 시간에 뭐 얼마나 환경법에 투자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엎어치나 매치나 득점만 해서 합격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경법, 이 선택법이 가성비가 매우 좋다. 그러니까 최소 시간 투자해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160점 만점에서 많이 주변에 뭐 90점, 100점 맞으시는 분 많이 봤잖아요. 영끌해가지고 붙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법은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 대시 보시면 합격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만큼 저한테 얻어갈 수 있는 거 최대한 얻어가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웬만하면 좀 치시면 좋겠어요.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10기인데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뭐 10월 모의고사까지 전혀 안 치다가 그냥 변호사 시험 한 번 치시는 분도 있었고 많았고, 뭐 10월 모의고사 치시는 분들도 있고 10월 모의고사만 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이제 제 욕심으로는 저는 6월부터 다 쳤거든요. 저 현역 때. 그래서 6월, 8월, 10월 모의고사를 꼭 치시면서 답안지도 한번 받아보고 채점도 받아보고 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제 2번 모의고사 남으셨잖아요. 8월, 10월. 꼭 이제 시험을 한번 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공부 방법 이렇게 넘어가고요. 책 보겠습니다. 책 같이. 시간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위주로. 그 3페이지 보시면 구제수단 체계도라고 제가 그려놨잖아요. 구제수단 체계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사구제랑 행정구제는 총론이잖아요. 총론.
총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오른쪽에 써놓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그 환경법 총론에서 출제되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뭐 10개 되나요? 열 몇 개 되잖아요. 여기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민사구제에서 보시면 민사구제에서 민법 제750조로 이제 어떻게 구제받느냐 이거 하나 있고 유지청구가 하나 있습니다. 유지청구. 유지청구가 약간 생경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우니까요. 뭐 민법 750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조문 뭐 한 대여섯 개 뽑으라고 하면은 뭐 390조, 750조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유지청구 나오고 담보책임 나옵니다. 담보책임 이거 민법 전에 다 배운 거고요. 공작물 책임 758조 이거 엮어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놀랍고 신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민법 시간에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환경법 선택하시길 잘하셨다. 그 다음에 행정구제로 넘어가시면 이것도 행정법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행정쟁송 나오면은 이제 제3자 방어쟁송, 방어쟁송, 제3자 요구쟁송 이런 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행정법 시간에 뭐 경원자니 뭐 경업자니 뭐 이런 거 배우시면서 다 배우셨을 내용이니까 이번 시간에 복습하시면 되겠고 집행정지 나오고요. 환경영향평가법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이것도 다 판례 배우셨을 거예요. 행정법 시간에 판례로. 그 다음에 국배법 나옵니다. 국배법 제2조 5조 이거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영조물 책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니까요. 총론은 놀랍고 신비한 그 무언가가 없다. 아는 것을 저랑 같이 한번 복습하시면서 환경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손실보상 헌법소원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음형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강론에 출제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폐기물 관리법이랑 토양환경보전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가장 시험에 작년 변호사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 강론 법령 중에서 출제 빈도를 가지고 중요성을 굳이 따지자면은 토양환경보전법이랑 폐기물관리법이 탑티어 이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컨 티어라고 굳이 명명을 하자면 대기환경보전법이랑 물환경보전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낼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자연환경보전법이랑 소음진흥관리법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법이 약간 굳이 따지자면은 출제 빈도가 좀 처지는데 하여튼 근데 다 보긴 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폐기물관리법이랑 토양환경보전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분포 읽어보시면 제가 별표 쳐놨으니까요.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오죠. 13회까지 나오는 거 맨날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차례 넘어가고 법문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로 보시면은 자, 여기 환경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뭐 전면적으로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전면적으로 시험에 나올 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이 아라비아 수자 2번의 원인자 책임의 원칙은 좀 알아놓읍시다. 원인자 책임의 원칙. 이게 뭐냐? 읽어보시면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의 행위나 물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 제거 및 손실 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원칙을 말한다. 이걸 이제 답안지에 언제 쓸 수 있느냐? 언제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게 나중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조문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 그때 사안을 포섭하면서 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한 줄 정도 언급할 수가 있어요. 언급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때 써먹으라고 이제 이 조문이 이제 이 조문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라비아 수자 2번의 원인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이걸 언제 써먹느냐? 답안지에 언제 써먹느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현출할 때 써먹는다. 그걸 적어 놓으세요. 현출할 때. 아니, 그걸 이제 써먹는다. 그거를 읽어보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저번 기본 강의 때는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막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권의 법적 성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답안지에 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권의 법적 성질. 자, 여기도 환경이라는 게 뭐냐 나오는데, 이것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답안지에 현출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 환경정책 기본법 제3조 제1호 내지 3호를 보면 환경이란 게 어떤 건지 나와요.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체 환경이란 게 어떤 거냐? 환경법에서 정의하는 환경이 뭐냐? 이걸 이제 답안지에 현출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권의 정의 보시면 알아보시죠. 2번.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생리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래서 헌법 제35조에 이제 헌법 제35조를 환경권의 근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헌법 35조 잘 알아놓으셔야겠죠. 당연히. 헌법 시간에도 다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을 보겠습니다. 법적 성질. 여기서부터는 외우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법적 성질 보시면 학설이 있는데, 자, 프로그램적 권리설이라고 합니다. 방침규정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환경권이란 환경정책의 목표 내지 방향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밑에 보시면 지도 이념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이걸 그대로 외워주셔야겠죠. 그대로 외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의무일 뿐이다. 단지 정치적인 의무일 뿐이다. 이게 이제 방침규정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2번 추상적 권리설 보시면 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자유권적 성격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중요한 건 여기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 유지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지 추상적 권리에 그친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구체적 권리설이 우리한테는 가장 좋겠죠. 구체적 권리설. 환경권에 근거하여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 유지해 줄 것을, 얘가 중요하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다.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환경법은 좀 학설을 좀 아셔야 돼요. 학설을 좀 답안지에 현출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민법이나 형법은, 이런 실제법은 학설 쓸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아무래도 후사법이랑 선택법은 좀 답안지에다가 학설을 아직도 좀 현출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문학 판권 목자 딸 잘 맞춰가지고 이 정도 학설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판례 보시면 판례는 방침 규정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방침 규정설의 입장이 있다고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언더라인은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환경권에 관한 판례 보시면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환경권,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적 권리설의 입장에 가깝다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설 판례 검토까지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를 암기하세요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표시해 놓으셨다가 암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암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답안지에 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자 3번 환경권의 사건성 및 주관적 공권성. 자, 여기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논의 실익. 왜 사건성이 인정돼야 되느냐? 사건성이 인정되면 민사상 방해 배제 청구, 우리 213조, 214조 이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민사상 방해 배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750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건성이 인정되면 그렇고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돼야지만 우리가 원고적 격이 인정될 수 있잖아요.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돼야지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법률상 이익. 그래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건성 여부. 결론만 보시면 판례는 환경권의 사건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게 아까 그 환경권의 법정 성질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도 이념에 불과하다면서요. 방침 규정에 불과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건성이 부정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판례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소유권과 함께 환경권에 기초하여 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근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만 아시면 돼요. 결론은 이제 판례는 어쨌든 사건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보시면 이 주관적 공권성 여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헌법상 환경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죠.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적격을 부정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고 적격을 인정받느냐 이 문제 주관적 공권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자 4번 환경권과 재산권의 조화. 이거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봉은사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봉은사 사건. 저기 강남 알싸라기 땅에 봉은사라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셔가지고 요즘 이제 퇴직하시고 할 일 없으면 봉은사를 가셔가지고 산책을 하신대요. 봉은사를 가셔가지고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봉은사를 자주 가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판례를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봉은사 사건이 환경권과 재산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에 관한 리딩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판례.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네이버 판례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판례 무슨 네이버 유리로 판교에 막 이렇게 해놨는데 비치네 안 비치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판례 뒤에 실려 있으니까 오늘 내일 중에 한 번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이른바 봉은사 사건에서 환경이익 보호와 신청인의 환경이익 보호와 피신청인의 재산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운봉빌딩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 부분에 대한 공사만을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다 허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 운봉빌딩이라고 고층 건물 이렇게 올라가니까 봉은사에 계시는 이제 스님들이 사생활에 침해된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정혼하게 수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 다 쳐다보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보고 관심법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 건물을 다 허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9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16층에서 19층까지는 이제 짓지 마라. 이게 리딩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외워주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자 5번 일조권의 사건성 및 공권성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고 매우 출제가 잘 됩니다. 출제가 되고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 일조권이라는 것이 일조권의 사건성 및 공권성 이것의 법리가 뒤에 보시면 조망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일조권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나중에 조망권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박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조권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조망권보다 일조권이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죠.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일조권이라는 게 뭐냐? 햇빛을 받아 쬐을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다. 이런 걸 이제 잘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구력이 다 차셨겠지만 이 답안지를 채점할 때 이 정의 규정이 말끔하게 현출이 되어 있으면 인상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일조권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때는 일조권이 뭔지를 먼저 적어줘야죠. 조망권을 다룰 때는 조망권이 뭐냐? 정의 규정을 꼭 써주세요. 일조권이란 이런 거다. 우리 판례는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 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인정해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당하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왜 우리가 반지하 별로 안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햇빛이 이렇게 잘 들어올 때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법적 성질이 나옵니다. 법적 성질. 그대로 외워주셔야겠죠.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조권의 법적 성질. 자, 학사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물권설.
이 일조권이 일조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결국에는 물권에 있대요. 소유권에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조 보호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일조 방해가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이제 명확하겠죠. 등기부 떼어보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인격건설. 일조 방해의 주된 피해 법익은 쾌적한 생활이익의 침해이므로 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일렁타당한데 입증이 굉장히 어렵겠죠. 내 인격권이 어떻게 침해됐느냐. 동그라미 3번. 환경건설.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가 아닌 직접 침해 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일렁타당한데 우리 판례의 태도랑 좀 배치되죠. 우리 판례는 환경권을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이제 불법행위설 넘어가시면 되겠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판례는 이것도 그대로 언더라인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대로.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물권서를 취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는 이제 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일조권이라는 게 물권적 성격과 인격권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검토를 하신 걸 제가 따왔는데, 이제 이것도 사람의 스타일 차이긴 해요. 스타일 차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 그냥 판례대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게 헷갈리지도 않고 안전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설과 판례가 너무 많이 갈린다. 그럼 학설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판례대로 그냥 검토를 했습니다. 뭐 암기하기도 귀찮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이 내용도 그냥 뭐 가타부타 귀찮다. 그냥 물권설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자, 그래서 법적 성질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고, 일조권이라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내용 보시면 향유주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판례. 그러니까 물권서를 따르기 때문에, 판례는 물권서를 따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 등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향유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토지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 부재지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재지주. 이러한 사람들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자,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양가로 4번. 매우 중요하죠. 양가로 4번 매우 중요하고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좋다. 일조권이 뭐 어디서 연유하는지는 우리가 알겠다. 물권에서 연유하는 걸로 우리는 판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방해를 해야지 내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에 관한 요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제 공법 시간에 다 배우셨죠. 행정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 수인 한도론이라는 걸 채택하고 있어요. 참을 한도론. 이 수인 한도론이라는 게 정확히 뭐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침해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내 권리가 침해를 안 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양보는 하고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근데 어떤 수준까지는 참아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참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다. 이 수인 한도, 참을 한도론을 넘었을 때는 그 시점부터는 위법 행위가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제 수인 한도론이잖아요. 참을 한도론. 이 법리를 여기서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대로. 판례는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수인 한도를 넘어야 된다. 수인 한도를 넘어야 된다. 그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 법규가 있다면, 그러니까 관련되는 법규가 있다면 1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하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 한도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하다.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한도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케이스 풀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례가. 어떻게 쓰이느냐. 3조 조문에 공법상 규제가 막 나와요. 단속법규가 나와요. 뭐 행정규칙이라든지 다 나오는데 데시벨을 얼마나 넘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1조건이 1조량을 측정했더니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봤더니만 이 설문의 사실관계를 깨워 맞춰 봤더니만 그 단속 법규의 기준은 이런 충족해요. 그럼 충족할 때 반드시 이거를 적법하다고 봐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판례를 들이밀면서 이 판례를 들이밀고 다른 사실관계를 잘 포섭하면은 충분히 위법한 1조 방해 행위로 우리가 포섭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제 의도가 그거였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야지 쓸 게 많잖아요. 이게 그럴 때 쓰입니다. 이 판례가. 네, 다음 보시면 한편 판례는 나오죠. 한편 판례는 이걸 이제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이건 숫자를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제 위법한 1조 방해를 판단하느냐 보시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 6시간 중에서 1조 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에 1조 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일응의 기준으로 우리 판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도 1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조건에서 지금 우리 뭘 외웠느냐? 1조건의 법적 성질, 어디서 연유하느냐를 외웠고요. 그 다음에 1조 방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을 외웠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위법한 1조 방해 행위로 평가됐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구제를 신청할 것이냐, 어떻게 구제받을 것이냐,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양가로 5번 보시면 1조 방해 시 사법적 구제수단, 이거 외워주셔야겠죠.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손해배상 청구 및 유지 청구가 활용된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말 그대로 750조에 문의를 해가지고 돈 받아오는 거고요. 유지 청구는 야 그만해라, 네가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 1조 방해 행위를 그만두라는 게 이제 유지 청구잖아요. 유지 청구. 이 유지 청구, 전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한자로 쓰면 한자래, 한자. 머무를 유에 그칠지. 그만두라는 게 이제 유지 청구, 유지 청구. 한자를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만두라는 건 유지 청구.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언더라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판례는 이와 관련해요. 1조의 침해를 이유로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이게 바로 유지 청구죠, 이게. 이 유지 청구가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공사 자체의 금지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유지 청구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이 판례가 뭐가 중요하냐? 이 손해배상 청구, 750조에 문의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돈으로 받아오는 거잖아요. 돈으로 받아오는 것에 불과한데, 이 유지 청구라는 것은 공사 자체의 금지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에 비해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행동, 자기 부자기를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에 비해서 유지 청구를 인용할 때는 엄격하게 죄송합니다. 엄격하게 평가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평가해라.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상대방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수인 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보다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판례고요. 유지 청구가 시험에 출제된다면 유지 청구가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이 판례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750조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지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식으로 평가를 할 때 이 판례를 써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제 분양 계약을 받았는데
요즘 뭐 청약 많이들 하잖아요. 청약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 애초에 이제 알려진 계획대로 건축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이제 1조 방해가 발생했을 때는 뭐 그 시공사를 상대로 뭐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든지 우리 580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한 줄 정도 써주면은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답안지 쓸 때 유지 청구라든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메인으로 쓰는데,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담보 책임을 전 한 줄 정도 써줘요. 390조, 580조 이거를 한 줄 정도 써주면 그래도 이제 고득점하는 데 유리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철거 청구 있잖아요. 철거 청구. 이건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건물을 허물어라. 그래서 일반적인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금지 등 방해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오는데, 우리 이제 민사법 배워봐서 아시겠지만 이 철거 청구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 법원은 이렇게 건물을 허무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왜 관습법상 관법지가 왜 나왔겠어요? 366 법지 말고 관법지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런 법리를 만들어내면서까지 건물을 철거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거 청구. 그 다음에 이제 각주 21번 판례 있잖아요. 그거 시험에 나온 판례거든요. 저희 그 환경법 모의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는 민사법상 판례. 이거 보셨죠? 민법 보시면서 보신 판례일 겁니다. 건물 철거는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거 다 민법 시간에 배운 거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 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판례죠. 민법 시간에 매우 중요한 판례죠. 복수하면서 넘어가지만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역할도 아니고 민법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가겠습니다. 복합 1조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이게 건물이 하나만으로 1조 방해가 있으면 판단하기가 좋은데, 요즘은 뭐 건물이 막 우후죽순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복합 1조 방해라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도 가리고 쟤도 가리고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반가로 1번 판단 기준 보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1조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뭐 동그라미를 뭐 매겨보는 것도 좋겠죠. 동그라미 1번.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1조 방해 정도가 하나 있을 수 있고, 1조 방해 정도, 기왕에 있었던 1조 방해 정도. 그 다음에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1조 방해의 정도.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1조 방해의 정도. 그 다음에 종전의 원인에 의한 1조 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1조 방해가 겹치는 정도,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뭐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관심법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1형과 신축된 인접 건물의 1형이 결합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1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새로운 이제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올라감으로써 이제 둘이 결합하면서 이제 수인 한도를 넘는 1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자, 여기는 어디가 중요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부터 같이 볼까요? 자, 기존 건물로 인한 1조 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대요. 원래는 기왕에 건물 때문에 기존 건물로 인한 1조 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의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 건물로 인하여 수인 한도를 넘게 된 1조 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여기가 중요하죠. 인접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죠.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1조건 자체는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이미 됐는데 이 복합 1조 방해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의 시험에는 뭐 나오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반가로 3번.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낙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이 작은 건물의 소유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꼬마 빌딩을 철거하고 그 위로 높은 건물을 이제 신축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돼서 1조 방해가 1조 방해가 심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도 어디가 중요하냐? 두 번째 줄 보시면 신축 가해 건물로 생긴 1조 방해 중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기존 건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1조 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죠. 여기가. 거기를 잘 언더라인을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 방해는 이 세트로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출제될지 알 수 없고 이미 기출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안 나올 거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양가로 7번 소멸시효의 기산점. 자, 소멸시효가 민법 총칙인가요? 민법 총칙 맞죠? 민법 총칙에서 가장 어렵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 소멸시효.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는 소멸시효잖아요. 이 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련해서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반가로 1번 문제 소재를 보시면 자, 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언제서부터 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 1조건의 성격을 물권적 성격만으로 보느냐, 혹은 여기에다가 인격권적 성격이 혼합되는 것으로 보느냐,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느냐, 그게 이제 문제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물권적 성격만 있다고 보는 경우와 그 물권적 성격과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인격권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견과 소수견이 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판례 다수견을 보겠습니다. 다수견 언더라인, 이것도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형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서 끝났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다수견은 우리 종래 대법원 주류 판례 있잖아요. 주류 판례대로 물권적 성격이 있다고 봤어요. 물권적 성격만 있다고 봤습니다. 물권적 성격. 그래서 거기 괄호 보시면 이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은 준공 또는 외부 골조 공사 완료시입니다. 이게 실익입니다. 이게 실익이죠. 근데 좀 욕심이 나신다. 그러면은 판례 소수견도 읽고 답안지 현출해 주면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여기는 어디가 중요하느냐? 중간쯤 보시면 정신적 손해 여기 나오죠. 중간쯤 정신적 손해는 여기가 중요하죠.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 건물이 피해 부동산의 일조를 방해하는 상태로 존속하는 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그 판시하여 일조권에 대해 물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인격권적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래서 괄호 안에 이에 따르면 재산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완성될 때 이제 기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격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도 있거든요. 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개별적으로 기산된다. 날마다 기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욕심상으로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여유가 좀 되시면 다수견만 쓰기보다는 소수견도 좀 써주시라. 그래야지 이제 풍부하게 답안지를 현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늘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소수견까지 좀 알아서 교수님도 좀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나요? 학교에서?
그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는 굳이 제가 소수 의견을 실어놨습니다. 밑줄은 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 출제된다면은 당연히 다수 의견대로 검토는 해주시되, 시간이 나신다면 소수 의견도 좀 외워가지고 써주세요. 그래서 검토 보시면, 검토는 이제 대법원 소수 의견으로 검토가 돼 있는데, 뭐 소수 의견이 사실 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제받기 좋잖아요. 인격권도 있고 인정되고 하니까, 정신적 손해도 인정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도저도 좀 귀찮다, 외우기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다수 의견대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권으로서의 일조권. 일조권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조권에 대해서 중요한 거 많이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 많이 배웠고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 받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공부를 좀 하셔서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자 6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로마자 6번 보시면 조망권의 사건성 및 공권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사실 놀랍고 신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조건 있잖아요. 1조건에서 배운 법리가 목적어만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조건은 내가 햇빛을 받아 쬐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 조망권이라는 건 뭐냐? 의의 보시면 조망권이란 특정한 위치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자연경관, 문화, 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랍니다. 그대로 외워주시면 좋겠죠? 정의가 되는 이제 문장들은 잘 암기하셨다가 답안지 현출해 주시면은 인상 점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이제 손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타자를 침으로써, 저도 잘 모르는데 조금 이렇게 답안지 쓸 수 있는 분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더 풍부하게 쓰고 알아보기도 쉽고 글씨에 대한 뭐 유불리도 없고 해가지고, 선택형도 선택형이지만 사례형의 이 뭐라 표현할까요? 그 변별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늘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직접 뭐 시험을 쳐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이런 그 정의 조항이라든지 법적 성질을 정확히 규명해 주는 것이 답안지의 인상을 매우 깔끔하게 한단 말이죠. 이런 거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적 근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래, 조망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권리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법상의 권리로서 조망권을 인정하려는 견해에 대해서 학설이 하나, 둘, 셋, 넷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 1조건 볼 때 나온 거랑 똑같아요. 소유권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인격권설, 동그라미 3번 환경권설, 뭐 동그라미 4번 영업권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이거 놀랍고 신비한 거 아니잖아요. 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호텔 등은 그 조망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아름다운 경관 및 조망이 차단되는 경우 영업권의 침해를 볼 수 있다. 뭐 매우 타당하죠. 우리 이제 호텔 같은 거 예약하실 때 뭐 무슨 마운틴 뷰, 리버 뷰 다 따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앞으로 막아놨다. 그럼 호텔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겠죠. 자, 근데 판례는 결국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판례는 소유권설의 입장에 있는 걸로 보여요. 조망권도. 그래서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객관적 생활이익으로서 인정돼야 되는데, 객관적 생활이익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 요건은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 특별한 장소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 같다. 결국 그 판단은 소유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양가로 4번 보시면, 양가로 4번 이것도 이제 그대로 수인 한도로는 그대로 차용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조망 이익의 침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밑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조망 이익의 내용부터 해서 위치, 구조, 상황, 뭐 건축의 경위, 회피 가능성, 이런 거 다
행정부 시간에 다 배우셨죠? 행정부 시간에 영조물 책임 이런 거 배울 때 리딩 판례로 다 배우셨을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관심법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거로 4번 그렇고, 넘어가서 아라비아 숫자 2번 공권으로서의 조망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시간에 암기하셔야 될 게 뭐냐? 환경권의 법적 성질을 외우셔야 되고요. 환경권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조망권, 죄송합니다. 1조권. 1조권에 대해서 중요한 토픽이 한 3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거 외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망권 외우셔야 되는데, 조망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조권에서 외우신 거 가지고 그대로 갖다 뺏기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다.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 5분, 10분 쉬겠습니다.